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4분의 3이 지났네요. 이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장다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 때 굉장히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는 양현호 캠페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윤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울쌤이랑 연호쌤이랑 또 그린 뉴딜 핫라인 한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또 때마침 저희 방송에 맞춰서 한 나라가 또 선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방송 소재를 진짜 잘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독일이죠? 연호쌤은 독일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독일 하면 독일 차죠? 아무래도 BMW, 벤츠. 요즘 또 그 벤츠에서 EQA라고 전기차가 또 새롭게 중반에 출시가 됐어서 사람들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도 한번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확실히 독일의 기술력이 남다르구나. 시승은 안 하고 그냥 구경만 갔는데 역시 대단하다 느끼고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벤츠나 BMW, 아우디 이런 그 고급 차량이 워낙 유명하죠, 그죠? 포르쉐 같은 브랜드도 있고. 다울쌤은 독일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독일은 일단 축구, 월드컵 강국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선진국이면서 제조업 강국의 이미지가 있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을 갔다 오시면 독일을 갔다 오신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게임기, 손에 들어가는 게임기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테트리스도 되고 이런 겁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임도 되더라고요. 게임기를 사주셔갖고 저희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라서 한 게임 해주면 50원 뭐 이렇게 용돈도 벌고 이랬던 기억이. 그 독일 게임기 진짜 오래 썼거든요. 저희가 오늘 독일 얘기를 안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독일이 지금 한 16년 만인가요? 정권 교체를 제 코앞에 둔 큰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에 퇴임하는 총리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직접 만난 분을 또 오늘 제 방송에서 또 섭외를 해가지고. 정말요? 네, 전화 말씀을 듣고 저희 독일 총선과 그 결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독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지대한 국가인데 또 의외로 또 한국이랑 인연이 많아요. 저 유명한 차범근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또 예전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렵던 시절에 간호사분들 파견도 하고 정착해서 사시고 그랬던 건데 또 독일이 지금 제조업의 강국이고 또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분단됐다가 통일된 나라로서 우리나라한테 의미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분단 국가였다는 것도 굉장히 또 있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유럽 국가긴 한데도 저희한테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독일에서 정말 큰 선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죠? 이번에 총선 결과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울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총선 결과에 따라 이제 총리도 바뀌나 보죠. 그죠? 그렇죠. 의원내각제니까요. 이제 가장 많이 선택받은 정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거군요. 이번 독일 선거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CDU라는 정당이 앞으로 계속 더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 16년이나 집권했는데 16년이면 한 아이가 중학교까지 졸업할 그런 연도잖아요. 엄청 긴 건데 연호쌤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가? 이번에 기존에 CDU 말씀하신 기독민주연합이죠. 기독연이라고도 하는데 그 CDU가 이전까지 SPD라고 하는 3인당 이 두 당이 같이 연정을 해서 이끌어 오다가
이번 선거 때는 선거 결과가 뒤집어져서 SPD, 사회민주당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25.7%로 지난번 선거가 2017년이었는데 그때 대비 5%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CDU는 메르켈 총리가 지금도 그 독일 내에서 60% 이상 달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24%를 달성을 했어요. 두 당 간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CDU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SPD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15%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누구도 그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되게 큰 선전을 했죠. 요번에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제 이거를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적은 표차 차이로 SPD가 다시 집권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16년이죠. 거의 독일 최장 기간 집권했던 앙헬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독일의 아주 어린 세대들은 사실 태어난 이후로 수상이 바뀐 적이 없었던 세대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연립정부를 꾸리느냐, 이게 또 하나 남은 과제인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3인당이라는 SPD라는 곳이 CDU의 연합을 이긴 거잖아요. 이게 당은 여러 개 당인데 연합 같은 거는 좀 합종 연행으로 자주 하나 봅니다. 네, 그 이유가 독일에서는 한 당이 정당에 의회에 들어가려면 최소 5% 이상 득표를 얻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과반수를 얻어야 여당이 돼서 정부를 이끌어 나갈 텐데, 최근 10여 년간 독일 의회에서 50% 이상 과반 넘는 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독일은 거의 연립정부 형태로 되어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독일 언론사 사이트를 갔는데 무슨 자메이카 연합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번대 자메이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자메이카가 혹시 옛날에 독일 식민지였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거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도 이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언론에서 관용적으로 잘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국기 이름 또는 과일 이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메이카, 짐바브웨, 케냐 이런 나라들 이름을 쓰면서 되게 다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 쪽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당을 대표하는 색깔. 그렇죠. 그 색깔 조합을 가지고 국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메이카, 짐바브웨, 케냐 그 각각의 색깔들을 뽑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나라 국기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과일로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정을 하게 됐을 때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색깔을 합쳐보니까 그게 특정 국가의 국기 색깔과 비슷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요번에 3인당 같은 경우는 25.7%를 이제 득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SPD가 1등을 한다고 해도 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합을 할 걸로 예상되는지 이건 무슨 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3인당이 제일 많은 표를 받기는 했지만 과반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유력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신호등 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신호등 연합. 네, 그래서 신호등 연정이 지금 3인당, 녹색당, 자민당. 녹색당은 분명히 녹색일 거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같이 이제 정치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력한 게, 재밌는데 3인당이 1등을 했음에도 이 연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메이카 연정인데, 기민당, 녹색당, 자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똑같이 따라와요. 근데 김인현이 2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녹색당, 자민당과 같이 또 연정을 꾸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2등을 한 이 연합이랑 녹색당, 자민당이 연합을 하는 또 자메이카 연합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거는 그거네요. 딱 봐도 그 3인당 1등 한 데다 고춧가루 뿌리겠다고 아닙니까? 네, 실제로 김인연에서도 본인들이 차기 정부의 연정을 구성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녹색당과 자민당이죠.
그러네요. 지금 녹색당이랑 자민당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연정을 정할 수 있으니 그 얘기는 연정을 하게 됐을 때 장관 자리라든가 정책 부분에 있어서 녹색당이랑 자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어떤 연정이든지 간에 크겠네요. 맞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아주 잠깐 있었던 경험으로는 제가 캠피스의 공식 동일통. 정확하게 독일에 11개월 있었죠. 누가 들으면 11년 있었던 걸 하시는데, 분명히 이게 계획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3인당으로 연합이 붙느냐, 아니면 2등이 기민당으로 연합하느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또 이제 바뀐 민심에 따라, SPD 1등한 그 3인당의 연합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이런 그 연합 부르는 재미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안이 있어요. 제 3회 시나리오인데 3인당, 기민당이 이제 녹색당, 자민당과 같이 이제 어떻게 우리 쪽으로 당길 건지 계속 이렇게 딜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잘 안 되면 3인당과 기민연이 둘이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이유가 지금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현재 정부가 3인당과 기민연 조합이에요. 근데 네. 이때 지금 기민연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인당이 무리해서 기민연과 같이 연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들으면서 살짝 헷갈렸던 게 원래 3인당이랑 기민연이 같이 연정을 해서 지금 정부를 구성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연정을 해서 구성해 오던 3인당과 기민연이 붙어갖고 3인당이 1등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까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자꾸 바뀌다 보니까 독일이라는 이런 정치판도 약간 이제 연합을 했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가 사실은 지역색이 엄청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색깔도 이제 계속 나눠져 있다가 이제 합쳐졌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어쨌든 독일 그 국민들이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2등한 CDU가 어떻게 정부를 형성하든지 간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제 퇴진을 하는 거죠. 그죠? 바로 퇴진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보통 이 연정을 구성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당들이 같이 조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각 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현 정부가 지금 연정을 수립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연말까지는 연정이 성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연정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메르켈 총리는 계속해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 아까 그 초대 손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가 또 이게 또 메르켈 총리가 또 제니퍼 모건 저희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의 또 친구로 또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제니퍼 모건 우리가 다 아니까 한 달이 건너면 메르켈 안 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또 우리 메르켈님 친구였군요. 저희 그 국제 사무총장님이 제 이름 아시거든요. 제가 저도 제니퍼 모건이랑 친합니다. 저 지금 당장 그 코로나 끝나고 술자리에서 한 달이 건너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메르켈 총리를 직접 만나본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섭외를 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바로 접니다. 네. 제가 이제 언제 만나셨나요? 네, 독일에 11개월 있을 때 제가 독일에서 그 한국에서도 못 받던 장학금을 받았어요. 오. 예, 저 이런 리액션 너무 좋고요. 독일은 이렇게 그 장학금을 되게 여러 명한테 조금씩 주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한두 명한테 몰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30만 원? 근데 그거를 또 굳이 수여식을 한다고 우리나라의 킨텍스 같은 데 갔는데 메르켈 총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인도 친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30만 원 받으러 왔는데 메르켈 총리가 와서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메르켈 총리가 진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여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장학금 수여 행사에 그냥 대표적으로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수많은 그 지역 장학생들이 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는 막 그 대통령 정도 오면
심한 경우는 그 지역에 그 경찰 특공대부터 해가지고 막 뭐 스나이퍼 배치되고 막 뭐죠? 뭐 폭탄, 원격 폭탄 이런 문제 있으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통화하면 안 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지국 근데 어떻게 조정하기도 하고. 그 메르켈 총리 왔다가 흥분한 사람은 저랑 그 인도 친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조용히 있고 그 총리님 자체가 경호원 한 3, 4명 정도 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연호쌤께서는 그 언급하지 않은 브랜드지만 아우디 A8 그 차량을 그냥 타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차 한 대로. 그래가지고 되게 소박하다라고 좀 느꼈고 실제로 이제 그 메르켈 총리를 진짜 한 3m 앞에서 봤던 후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데 좀 청취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좀 독일 정치를 알고 가는 데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그 모든 가십을 좀 덜어내고 뭐 아주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보니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소개하거나 정치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54년 7월 17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음. 복음주의자. 기혼. 이렇게 딱 소개가 돼 있거든요. 진짜로. 첫 문장이.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는 거는 약간 이제 종교적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 그 마틴 루터로 유명하잖아요. 종교 개혁의 그렇죠. 나라. 그 옛날에 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기혼자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또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이 총리의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인가? 또 찾아보니까 저에게 이럴 때 또 컬처 쇼크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메르켈이라는 성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첫 남편의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남편이면은 재혼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혼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그 좀 요즘 안 그래도 뭐 이혼 예능 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런 게 뭐 흉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뭐 잘못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흠이 아닌데 2번, 3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결혼한 사람의 성을 따는데 전 남편과 이렇게 좋은 추억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그 전 남편의 성을 계속 쓰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박사 논문을 전 남편 이름으로 받았다. 전 남편 성으로. 그렇기 어떤 때문에 자기 박사 논문을 쓰셨죠? 또 이제 메르켈 총리가 물리학 박사세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학문적 그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 남편 성을 계속 썼다. 메르켈 총리분이 원래 이제 물리학 공부를 할 때 이제 같은 물리학자랑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의견차가 있으셨는지 약간 싱글 생활을 좀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화학 교수님이랑 재혼을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습니다.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에서는 총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그렇죠. 챈슬러죠, 영어로. 네. 근데 이제 독일어에서는 이제 여성 직업 같은 경우는 IN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로 이유로는 분데스 칸첼러린이라고 이제 아예 이 단어가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독 출신의 첫 독일 총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정치적 수사다.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독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동독 서독이 분리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독특하게 메르켈 집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동독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동독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메르켈 총리 본인은 동독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 약간 억압적인 환경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정치적인 수사라는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연소 독일 총리를 하게 됐고,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의외인 게, 원래는 그 물리학 학자, 연구원을 하시다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대요. 이제 통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도 그냥 사우나 하고 있었대요. 이제 싱글의 삶을 즐기고 계셨다고. 그런데 이제 통일 이후에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민주약진이라는 정당에 들어갔다가, 그때 당시 이제 그
그 통일 이후에 총리로 유명한 헬무트 콜 총리가 약간 이제 그 차별적인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동독 커리어도 있고 과학자인데다가 유럽권 같은 경우는 박사 이상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대해주는 게 있거든요. 명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약간 좀 스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총리가 이제 발탁을 했는데 이제 그 발탁을 해서 환경부 장관 그리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도 하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많은 그런 이해도를 높였는데 또 동시에는 이제 약간 공격을 받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메르켈 총리가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진보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정치적 성향은 중도 보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그 기후변화 관련돼서 글로벌적인 이런 필요성이나 기후변화 대응은 많이 외쳤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거나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대처가 미흡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밖에 독일을 떠나서는 기후변화를 대처를 많이 하자고 그 얘기를 했지만 막상 자국은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규제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다라는. 사실 그 독일 정책 같은 경우에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나서 2028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급진적인 에너지 안전 정책을 내놓지만 뭐 독일은 애초에 그전에도 메르켈이 에너지 안전 정책을 피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원전 수명을 좀 연장하면서 탈원전 탈핵으로 가긴 하되 속도를 좀 늦추는 거에 메르켈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물리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기술 진보에 대한 좀 확신도 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자국 산업이 또 워낙 자동차 산업이나 석탄 산업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성을 띠고 있는 정당 출신의 총리로서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그 제니퍼 보건 국제사무총장님이 또 공과사를 또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그래가지고 그 친구지만 그 글로벌에서는 제 역할을 다 했지만 독일 국내에서 실패가 많았다라고 좀 친구를 조금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인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SPD라는 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저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한 좀 정책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우슨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서 그 사회민주연합인 SPD가 잡으면서 기존의 김인년이랑 같이 연정을 펴왔으니까 지금까지 독일이 취해왔던 기후에너지 정책 큰 틀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조금 더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3인당이랑 김인년이 같이 연합하는 시절에도 독일은 사실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앞장서는 국가였거든요. 물론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라든가 그리고 급격한 탈원전은 가지만 석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천천히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고 결국에는 석탄도 2038년까지 퇴출하기로 결정을 하지만 원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기간 유예를 좀 두는 측면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총선 때 김인년과 3인당이 내놓은 정책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이제 탄소 중립, 즉 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넷째로 목표가 김인년이나 3인당이나 둘 다 2045년으로 똑같고 그리고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뒤에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1990년대 독일이 배출했던 양 대비해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에 있어서도 65%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3인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모든 신규 버스라든가 트램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정책도 있고 204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100% 전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있죠. 우리나라 같이 사실 지금 재생에너지의 전력에서의 비중이 한 6, 7%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앞으로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0%까지 간다는 3인당의 이런 목표가 엄청나게 큰 목표로 다가오겠지만 사실 지금 OECD 평균 같은 경우도 한 30% 달성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한 46% 전력이 재생에너지부터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 뒤에 100%까지 가겠다는 3인당의 정책은 상당히 김인년에 비해서는 앞선 정책이죠. 김인년은 아마 2050년까지 100%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엄청 급진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만큼 기후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유럽에서는 보수당이나 좌파나 우파나 기후위기는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빠르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안에서 우파랑 좌파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독일에서도 이제 극우라고 혹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정당들이 있거든요. AfD 같은 경우. 그 정당은 진짜 정말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죠. 정말 여기 나오는 정책들 보면 거의 트럼프급이라고 해도 과격하더라고요. AfD가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뜻인데, 뭐 얘기만 들으면 막 좋은 얘기 할 것 같지만, 정책들이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걸 적응할 수 있으니까 기후변화 대응 필요 없다라든가,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석탄 계속 써야 된다라든가, 탈원전도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파리협정 탈퇴하고 기후 관련된 협약에서 다 탈퇴해야 된다. 거의 뭐 트럼프급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외국인 혐오하고 이민 혐오하고 그 말을 그대로 앵무새대로 하는 이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당이 독일에서는 그 나치랑 이 2차 대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 됐는데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88석을 의석을 차지하게 된 거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죠. 전반적으로 근데 극우가 또 부상하게 된 세계적인 흐름도 있으니까요. 물론 난민 이슈가 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중도 좌파로 됐지만 아까 이제 연호쌤이 보여준 것처럼 뭐 연합에는 안 껴주는 거죠. 아무도 여기를 끼는 순간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우리나라의 특정 당이 생각나긴 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왼쪽에 위치한 정당들도 있는 거죠. 산인당이나 기민연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녹색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당 이름 자체가 그대로 좌파다. 발음 어떻게 하죠, 윤탁쌤? 디 링크인데 그냥 더 레프트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 거죠. 왼쪽 당 이렇게 진 거죠. 그래서 네. 녹색당이랑 좌파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 부분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녹색당이 정말 총리를 배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선거 전에 약간 이슈였잖아요. 네, 초반에는 녹색당이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후위기 이슈가 전 세계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독일도 올해 또 폭우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게 이번 정권 교체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녹색당의 정책을 한번 보면은 20년 이내로, 그러니까 45년까지도 아니고 20년 이내로 넷째로, 그리고 2030년까지 70% 이상, 지금 65% 3인당이랑 기민연이 65% 얘기하는데 70% 이상 온실가스 감축하고, 석탄을 지금 독일에서 2038년까지 퇴출하기로 했는데 2030년까지 퇴출하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신규 자동차 등록 안 시키고 무공해 자동차, 전기라든가 수소 자동차만 등록시키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대중교통의 승객수를 뭐 2배로 증가시키겠다. 이런 훨씬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아까 2040년까지 3인당이 재생에너지 100% 한다고 했는데 녹색당은 2035년까지 전력 소비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죠. 좌파당은 뭐 그보다 더 앞서 나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80%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녹색당 당수가 논문인가 책인가에 표절 이슈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난 2017년 선거 이후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5.9%포인트 상승이 돼서 3등을 달성을 했고, 실제 많은 그 투표 결과를 까봤더니 20, 3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렇게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까 그 다울슨께서 또 얘기하셨는데 그 7월에 그 독일에서 그 라인강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민심을 좀 많이 흔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메르켈 총리가 그 피해 지역을 빨리 방문하고 이제 피해 지역에다가 이제 뭐 재난 구조금 빨리 투입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했던 게 맞느냐 이런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또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도 또 그 관련해서 평을 내놨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월 18일에 피해 지역을 그 메르켈 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럼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는 그 그린피스 봉사자들을 그 수해복구 지역에 우선 보냈고 총리 리더십이 1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하루라도 더 빨리 줄이고 내연 기관차를 등록을 2025년에는 아예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산 가축 수를 2035년까지 지금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메르켈의 정당이었던 CDU의 그 공약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게 독일하면 또 유명한 게 아우토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도 제한이 없는 그 고속도로. 또 이제 독일 친구들은 또 거기서 몇 킬로까지 밟아봤냐, 무슨 차로 밟아봤냐가 약간 조금 허세의 약간 바로미터 같은 그런 거 같던데, 그런 고속도로를 확장 건설하지 말고 이제 기후재난 지원할 수 있는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거를 연방 예산에서 빨리 지원하라. 그게 이제 그린피스 독일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기후 재앙이 실제 독일 시민들한테 닥쳐오면서 그게 조금 그 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독일이 탈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그 1986년도죠. 체르노빌 사건의 여파로 독일에서도 많은 방사능 오염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가깝죠. 우크라이나랑 좀 가깝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린피스도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의 저희 개인 후원자들이 내주는 돈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린피스 독일 후원자들이 아마 한 6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저희 300만 명 중에서. 굉장히 그래서 그린피스 사무소들 중에서 후원자 수가 가장 많은 사무소가 1위가 독일 사무소일 텐데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에 후원하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독일 3인당 당원 수가 40만 명이거든요. 기민당도 그거보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정당보다도 더 많은 후원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녹색당도 그만큼 약진할 수 있고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고 결국은 이렇게 그린피스도 정치적인 중립을 통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결국 정치적인 힘도 세진다는 게 독일의 결과,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요번에 그 CDU에서 그 SPD로 바뀌면서 또 에너지 정책에도 약간 일부 변화가 있을 텐데 사실 중도에서 중도라 큰 변화 없을 테지만 이참에 좀 궁금한 게 이게 독일 관련한 좀 우리나라에도 여러 뉴스가 있잖아요. 뭐 원자력을 계속 쓴다, 뭐 석탄을 늘린다, 뭐 저기 결국에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를 사온다, 뭐 이런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 진짜 제가 에너지 정책을 유럽에서 전공을 하고 지금 그린피스에서도 8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에너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이제 탈원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재생에너지 늘리면서 석탄을 좀 줄여나가고 이런 정책을 피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정쟁 이슈가 돼버려서 많은 가짜뉴스들이 범람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팩트에 대해서 특정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짚어주고 있지만 지난 한 4년간 제가 정말 봤던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 전환을 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독일이란 나라랑 우리나라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GDP 기준으로 독일은 G7 국가잖아요. 대표적인 서구산업 선진국이고. 자, 윤타쌤, 독일이 그 GDP 총량 기준으로 1인당 GDP 말고 국가 GDP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몇일까요? 아, 독일 제가 봤을 때 한 그래도 한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그다음 4위. 4등? 연호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본보다 앞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독일이 4위가 왔습니다. 아, 윤타쌤이 진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 독일이 4위인 거죠. 일본 살아있네. 그래서 독일의 네. 그 명목 GDP가 우리나라의 한 2.4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 3만 불 정도 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또 한 1.5배 정도 되는 4만 5천 불 정도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근데 GDP를 비교할 때 이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그 나라의 실제 그 돈의 가치를 좀 반영을 해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GDP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가 5,200만 정도일 거고 독일이 한 8,300만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크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국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들어왔잖아요.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10위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대단하죠. 4위니까 예, 상당한데 근데 에너지 부분을 보면 재밌는 게 독일의 GDP 경제 성장은 지속돼 왔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 경제 성장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사실인데 네. GDP는 증가를 하면서 그 GDP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줄어왔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커플이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디커플하니까 커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에너지 소비량은 줄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또 줄고 그러니까 디커플링 어렵게 하면 탈동조화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려운 맞아요. 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현상을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얘기는 경제 성장도 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지키지만 동시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불을 더 떼야지 뭐가 나오지.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가 보통 얘기하는 GDP 대비 수출 비중? 아니면 제조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 구조조정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독일도 GDP 대비해서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배울 만한 점이 많은 국가인데 제가 재밌는 게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있어요. 이제 OECD 국가들 38개죠 아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하나고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OECD 국가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소개해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독일의 4가지 기본적인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1차 에너지 공급량이라든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이 4가지 그래프를 보는데 이 4가지 그래프가 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4가지 지표를 우리나라 걸 보니까 다 급격히 우상향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를 하려면 독일은 우리가 모범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GDP는 증가하면서 전기 소비량은 줄어드니까 동시에 그 전기 안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예전에 막 5% 10% 하던 거에서 작년에 46% 거의 절반까지 올랐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거죠.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네요. 원전을 했기 때문에 석탄을 늘리고 너무 고생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뉴스를 저도 본 것 같거든요. 독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팩트만 체크해보면 그건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 네. 탈석탄을 먼저 하고 탈원전을 안 했으면 네. 온실가스 배출을 좀 더 빨리 줄일 수 있었던 건 맞죠. 그건 팩트죠. 네. 왜냐하면 독일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탈원전 안 하고 탈석탄만 했으면 온실가스 배출은 더 줄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니네 왜 탈원전을 하지 않고 탈석탄을 더 빨리 해서 온실가스 배출 더 안 줄이고 왜 그랬니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비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독일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는 원전이 또 위험해서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비판을 독일한테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인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에너지 생산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45, 6% 정도 될 거고요. 거의 50%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전력 분야인 거고 네. 수송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1차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재생가능 에너지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서는 지금 한 6%, 7%? 그러니까 독일이 한 46%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6%, 7%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일 사례를 갖고 오기엔 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상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더 많이 안 줄였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예를 들면 네. 독일이 1990년대 절대적인 배출량 대비해서 지금까지 줄여오고 있거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래서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좀 2030년까지 1990년에 배출한 양 대비해서 65%를 줄이자는 게 3인당의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미 줄여오고 있었으니까 더 많이 줄이기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이 1990년대에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한 11억 톤 정도 됐어요. 11억 톤. 1990년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독일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던 2억 톤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우리는 그때 경제 성장을 아주 경제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사이즈도 지금보다. 작고 네. 인구도 적고.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억 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1990년도에 17위에서 2019년에 전 세계 10위로 올라섰어요. 독일은 1990년대에 11억 톤으로 5위였다가 2019년도에 7억 톤으로 8위로 내려왔죠. 여전히 독일이 우리보다 1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우리는 10위고 독일이 8위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짧게는 3년, 5년 안에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경제 사이즈도 우리나라 2배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 1.5배인 독일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량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매우 크고요. 동시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국가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에 13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6톤으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 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톤으로 13톤에서 8톤으로 확 줄었고요. 우리나라는 6톤에서 1990년도에 6톤에서 2019년도에 12톤으로 2배가량 증가했죠. 와.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에 독일인 한 명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 지는 이미 꽤 오래됐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잖아요. 1인당 배출량에 있어서는 미국이 1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좀 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5위 정도 되고, 우리 위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1인당 배출량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독일, 영국, 일본 등을 제낀 지는 오래됐고요. 그래서 독일은 그만큼 엄청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를 줄여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경제성장, GDP는 계속 상승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시켜 왔고요.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약 45%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석탄이 한 24% 정도 차지했고요. 원자력이 한 11%.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한 16% 정도 차지했죠.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이, 육상 풍력이 한 19%, 해상 풍력이 한 5%, 합치면 한 24%, 그 다음에 수력이 한 19%,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8%, 그리고 태양광이 한 9% 정도.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 안에서. 또 다울쌤 얘기를 들으니까 또 메르켈 총리님한테 또 굉장히 죄송하게 느껴요. 열심히 하셨네요. 엄청나게 독일이 변화를 했죠. 예를 들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년 안에 지금 15% 정도에서 한 45% 정도로 30%를 증가시킨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은 조만간 다 퇴출을 시킬 거고 석탄도 2038년까지 퇴출을 시키겠다는 거죠. 좀 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윤탁쌤이 얘기하신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독일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막 국민들 불만이 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기요금을 보면은 독일이 높긴 해요, 정말. 그러니까 독일의 가정의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가장 높아요. OECD 38개국 중에서. 저희 지난번 방송 때도 그쵸, 한번 짚었었죠. 네. 그래서 독일이 높은데 높은 이유가 전력 사용에 대한 요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 세금이 많이 붙거든요. 근데 세금이 많이 붙는 이유가 그 세금 걷어서 그거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석탄이라든가 이런 원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자리 있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전력망도 보강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최근에 독일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 대부분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더 흥미로운 거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독일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독일 사람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이슈인지를 조사해 놓은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국가나 다 코로나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2021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1위였는데 지금 기후 이슈가 이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기후 대응 문제 이 이슈가
코로나 이슈를 추월을 했어요. 2021년 9월에. 그 정도로 심각한 이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자 이슈들이 또 유럽에서 이슈가 크게 되잖아요. 그 이민자라든가 이제 레퓨지라든가 피난민들 그렇죠. 이슈가 심각한데, 그 이슈보다 훨씬 더 기후위기 대응 이슈가 더 높게 나와요.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이슈로.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네. 그 독일이 지금 막 우리가 그냥 한국을 그냥 갖다 대서 뭐 가짜뉴스를 만들 그럴 상황이 아니네요. 좀 많이 좀 앞서 나간 상황인 것 같고. 네, 엄청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거는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피해를 받게 되므로 독일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독일이 어떻게 경제도 지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지를 우리나라는 후발 제조업 강국으로서 오히려 배워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쫓이지 말고 뭘 잘하는지 배우고 우리도 얼른 따라가자. 이게 네. 맞는 스탠스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독일 정치, 독일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 그 다음에 독일 가짜뉴스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연호쌤, 다울쌤 조사를 엄청 해오셨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 저희도 이제 한국에도 큰 정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내년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대선에서 기후변화 공약을 어떤 후보들이 갖고 오는지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다울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대선도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네, 사실 좀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사실 국민들 수준은 네. 높은데 정치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쵸. 네. 그 국민들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인식을 조사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를 그린피스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국민들의 의식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의 공약은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후보들 간에, 현재 언급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 간에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떠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주어진 옵션 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그나마 나은 후보를 고르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공약은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정당들의 이번 총선에서의 공약에 대비했을 때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 그린피스도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해석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지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분들 수준이 또 굉장히 높으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좋은 정책을 낸 후보들에게 좋은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연호쌤, 다울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